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6년 5월 30일, 네,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저희가 한 몇 주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또 구글 I/O가 있었고, 또 새로운 버전의 오퍼스가 발표됐고, 세상이 또 한 번 진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승준님과 함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의 함의는 무엇인지 한번 오랜만에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이틀 전이었나? 어제 새벽이었나요? 어쨌든 오퍼스 4.8이 기습적으로 또 나왔습니다. 아직 저는 사용도 못 해봤는데요. 그래도 타임라인에 정황을 좀 살펴보긴 했는데 그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블로그 포스팅 있고, 날짜를 근데 좀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제목을 2달 이하 리듬이라고 적어봤는데, 4.7이 나온 게 4월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한 달 반 정도 된 거죠. 그래서 4.7 나왔을 때 저희가 19일에 아마 녹화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최근에 오퍼스 나온 거가 얼추 70일 간격이었다 였어요. 그러면은 2달 조금 넘는 간격이었죠. 근데 지금은 43일 만에 나온 셈이거든요. 그렇죠. 두 달에 한 사이클 정도를 돌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더 그렇죠. 근데 이 짧아지고 두 있네요, 달이 이제.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라이너 파프 편 했을 때 드와키 씨가 그 플래시 카드 등의 그 문제를 푸는 거가 친칠라 옵티멀의 100배 정도 오버트레인 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에서 괜히 2달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론티어 모델이 2달 동안 디플로이 됐으면 그러니까 이게 2달마다 리타이어 된다는 패턴이 있었다는 걸 이제 도하케스도 이제 그 전제를 하는 건데, 그랬을 때 몇 토큰으로 학습이 됐을까를 이제 아주 그냥 엉성하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설기게 이제 추정을 한 건데, 어쨌든 거기서 2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달마다 그 모델이 새로 나오고 리타이어하고 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국내 뉴스로 옮겨진 내용인데, 샘 얼트먼이 호주의 행사에서 화상 대담할 때 2달 만에 세상 바뀌는데 회사 연간 계획 필요할까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뽑아져 놨지만, 어쨌든 샘 얼트먼이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2달이 2026의 어떤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43일이 나와가지고 저도 약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싱귤레러티라는 표현을 할 때 항상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이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발전 속도는 계속 발전 속도는 계속 증가하기 시작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무한히 증가하는 그 시점이 된다. 그리고 그 지점이 이제 싱귤레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지점을 향해 가고 그래서 있는 그 거죠. 오픈AI 블로그에 뭐 저는 벤치마크나 이런 걸 보기보다는 그 맨 끝에 얘기가 좀 인상이 남았는데, 뭐 읽어볼게요. 사용자들은 오퍼스 4.8이 이전 모델보다 작지만 분명히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퍼스와 동일한 역량을 다수 제공하면서도 더 낮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지능을 갖춘 새로운 계열의 모델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소스 프리뷰를 이제 일부 소수의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장치가 준비되면 공개할 거라고 했었죠. 근데 그 안전장치 준비하는 게 빠르게 진전을 이루고 있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미소스급 모델을 모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가 10주 이하겠죠. 10이라는 거 이하일 거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맥시멈 2달? 그쵸. 뭔가 이 모델 레인지를 체급을 좀 조정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이제 미소스가 새로운 오퍼스가 되고, 오퍼스가 그쵸. 소넷이 되고, 사실 지금 소넷은 살짝 소넷 하이쿠는 몇 개 정말 임베딩 모델스러운 이 단위 타스크 말고는 유명무실하잖아요. 사람들 다 클로드 코드 할 때도 오퍼스 붙여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오퍼스가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제 더 높은 체급의 모델들이 나올 예정이고, 그게 아마도 여름이 걸쳐 있는, 여름에서 초가을. 근데 지금의 패턴을 봤을 때는, 이 정도일까? 이제 저는 이제 6월이나 7월에 뭔가 4.8 정도 나올 거 했는데 5월 말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당겨서 추정을 한다고 하면은
뭐 7월 정도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7월 또는 8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새롭게 언러닝하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시작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큰 이벤트일 거라고 기대하다가 결국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던 구글 I/O가 또 있었단 말이죠. 구글 I/O에서 제미나이 3.5 플래시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키노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주 후에는 우리가 다음 것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여름 즈음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기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방향성이 여름에 뭔가 구글도 지금 상황에서 물론 그 전방위적으로 이거를 방어해내고는 있긴 하지만 한 방이 크게는 없었는 느낌이었는데 그것들을 그게 뭐가 될지 몰라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스로픽은 지금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여전히 성능에 대한 이야기는 타임라인에서는 GPT 5.5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코덱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5.6이 나오는 타이밍은 4.8이 5.5를 꺾지 못하는 느낌일 때는 안 나오다가 얼추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올 때는 나오겠죠, 아마도. 네. 근데 그 엔트로픽도 앞에 그 작아진 그쵸, 그쵸. 모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오퍼스 4.8이 확실히 4.7이나 4.6 대비 좀 작고 효율화됐는데 성능은 유지한 그런 형태의 모델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밖에서 보이는 벤치마크들이나 사람들의 이 바이브 약간 4.8 성능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그쵸. 몇 하긴 개의 하더라고요. 그 벤치마크 지표는 실제로 4.7 대비 떨어진 것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늘어난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이게 결국 이 토큰 이코노믹스에서 살아남기 위한 뭐 처절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네. 뭐 계속 변화하는 시기니까요. 이게 예전에 자동차 때도 그랬는데 자동차들이 이렇게 막 그 배기량 경쟁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4000cc, 5000cc, 6000cc 막 나오다가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효율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상업적인 운용에서는 뭐 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플래투가 된 시기가 있었는데 모델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희 그 요새 대부분의 업무라고 하면은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 혹은 그걸로 이루어진 에이전트 시스템과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게 이제 회사 업무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제 뭐 이메일과 파워포인트와 엑셀이 떠 있었다면 이제는 화면에 거의 에이전틱 애플리케이션들이 떠 있거든요. 예. 뭐 저희 회사는 아예 그런 쪽으로 그냥 다 거의 다 바꿔놔서 사람들이 아예 슬랙에 붙어서 에이전트와 일하는 것만으로 일들이 끝나게 그렇게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근데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제 레이턴시예요.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뭔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원하는 건 당연히 그게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레이턴시가 정해진 품질 안에 나온다면 이제 그게 오퍼스든 뭐든 최고급 모델이 아니라 그냥 빠르고 좋은 모델이라는 어떤 개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구글에서는 이 플래시 모델을 메인으로 이번에 좀 선보인 그렇죠. 이유일 것 그런 같기도 것들을 하고요. 계속 건드리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정작 그 성능이 안 나오면 바로 위티어로 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탐색 중인 요즘인 것 같은데 3.5 플래시에 관련돼서는 저는 요 영상 하나가 제일 인상에 남았어요. 바른 모한이 보여줬던 거거든요. 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바른 모한이 데모했을 때 뭔가 이렇게 요거를 읽은 다음에 보면 좋을 것 같네요. 93개의 서브 에이전트를 구동해서 15,000여 번의 모델 호출을 통해 커스텀 커널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를 처음부터 작성하게 해서 12시간 뒤 둠이 부팅됐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막 이렇게 쭉 넘겨보면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안티그래비티가 자기가 하더니 OS를 만들고 나중에는 거기서 둠을 작동하는 여기서는 둠을 작동하는 부분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소스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네요. 바른 모한이 보여줬던 거에는 그게 이제 싹 나오는 것까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롱 호라이즌의 작업을 낮은 그 토큰 소모로 근데 제미나이 3.5 플래시가 이전 플래시보다는 3배인가 비싼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모델로 그거를 해내는 작업들을 보여주는 게 그래도 좀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다이나믹 워크플로우즈가 이번에 4.8과 함께 나왔거든요. 이거 이제 그쵸? 구글 아이오 소식이 아니라 그쵸, 다시 그쵸. 이제 엔트로픽 소식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제 나온 다이내믹 맞습니다. 워크플로우라는 그래서 얘기를 여기서 뭐 해주시는 울트라 거죠. 네. 코드라는 표현을 쓰면 막 UI가 화려하게 변해가지고 뭐가 또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것까지는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요. 한번 그냥 쓱 보시면. 그리고 요새 클로드는 이렇게 귀여운 거가 컨셉인가 봐요. 영상들을 되게 이쁘게 만들더라고요. 그냥 한번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가 자세히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뭔가 앱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출이라서 저렇게 막 빨리 돌아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네. 체크리스트 착착착착 해가지고 깃 푸시해서 뭐 멀지하고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그 다이내믹 워크플로우즈가 소개가 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다이내믹 워크플로우즈가 뭐냐면 이게 캐두가 올린 트윗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클로드가 있고 여러 개의 다른 클로드한테 주고 거기서 주고 그걸 종합하고 종합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동안 많이 보았던 그런 개념들인데 에이전트 팀이라는 기존의 엔트로피 제품하고는 좀 달라진다. 근데 이거를 흥미로운 포인트는 그 큰 모델이 계속 이거를 조율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할지를 결정적인 코드를 짜고 그거가 될 때까지 이렇게 쭉 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이 분기점을 모델이 다 읽고 그 사이사이에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떤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다이나믹 하니스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하니스를 자신들이 생성한 다음에 그 플로우에 그런 맞춰서 그냥 느낌이에요. 돌리는 저도 건가요? 아직 써보진 않아서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영상 몇 개 본 거랑 요 글을 봤을 때는 이게 서브 에이전트를 조율하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거죠. 동적 워크플로우가. 그래서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델한테 맡기면 사실 모델이 게으름을 피잖아요. 평가하고 자기가 했던 거 자기가 평가하게 하면은 뭐 됐다고 뻥치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특히 어려운 일을 시킬 때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네스를 좀 조이려고 했을 때는 이제 결정적인 도구들 코드들을 써가지고 이제 체크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또 자기 컨텍스트 안에서 평가하게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컨텍스트인 서브 에이전트들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에서 그거를 착착착 해서 물론 이게 그 이런 방식일 때 아까 같은 그림에서의 방식일 때는 이게 집계하는 거의 문제는 집계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뭐지 파이프라인 패러렐리즘 비슷하게 이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시간하고 별도로는 이러한 느낌적 느낌으로 해내는 어떤 새로운 뭔가를 소개했다. 근데 타임라인의 반응은 우리도 그런 거 했었어요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이미 있는 개념이고 엔트로픽이 약간 딸깍했네 막 그런. 그쵸. 또 컨셉으로 저희 뭐 그 오마이 오픈 에이전트나 OMX나 이런 데서도 많이 잘 돌리고 있었던 그쵸, 그쵸. 컨셉이긴 예, 그래서 하네요. 그런 예. 약간 하소연이나 허탈함 같은 것들이 타임라인에서 좀 있긴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요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나오진 않긴 합니다만 그 전에 매니지드 에이전트를 다뤘던 뭐 약간 뇌와 손을 분리하기의 글에는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인용이 됐었는데 여기 프라이어 워크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컨텍스트가 일종의 오브젝트가 될 수 있고 어디에서의 오브젝트냐면 REPL. 그래서 REPL에 그러니까 이게 그 REPL이 코딩 도구잖아요. 피드백 루프가 있는 리드 이발 뭐였죠? 프로시드 루프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예, 그런 어떤 그 보통 우리가 REPL을 쓴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LLM이 프로그래머티컬리 그거를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어떤 결정적인 도구를 써서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인용한 논문이
Recursive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요 알렉스 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페이퍼를 읽어봐라. 그래서 이게 이런 이미 했던 그런 어떤 레짐이 있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이게 이거 하나만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 RLM이라는 거가 이 DSPY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RLM 논문 저자에 오마르 카탑이 있는데 오마르 카탑이 DSPY 스탠포드에서 만든 사람이니까 그쵸, 당연히 그쵸. 넣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저는 그거를 DSPI를 잘 모르고, 그런 게 있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정도만 이제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뭔가 또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DSPY나 그다음에 이제 뭐 텍스트그라드라든지 방금 얘기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일종의 다 메타 옵티마이제이션이잖아요, 송주님. 그래서 결국은 뭐 하나의 레이어가 쌓이면 그 레이어 위에서 또 다른 어떤 게 쌓이고 그 레이어 위에서 쌓이고 그래서 이 옵티마이제이션의 층 위를 좀 하나로 더 올리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저 DSPY도 결국은 어떤 그 프롬프트 자체도 성능을 어떤 메타 옵티마이저를 돌려서 계속 올릴 수 있다. 카파시가 얘기하던 오토 리서치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어떤 문제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만 존재하면 모델은 우리가 어떤 걸 설정하더라도 예, 그냥 옵티마이즈, 컴퓨팅을 투입해서 성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즉 그냥 검색하는 방향으로 뭐 전환해서 풀 수 있다라는 그 핵심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그냥, 뭐 여기 그냥 몇 개만 읽어보면은, LLM이 코드 익스큐션하고 리커시브 서브 LLM 콜을 하게 하는 거가 이제 DSPI 쪽에서, 그러니까 RLM에서 다루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매니지드 에이전트에서는 세션 앱스트랙션을 이렇게 컨텍스트 바 오브젝트로 두고 샌드박스와 REPA를 쓰는 그런 어떤 이제 연결선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다음에 다이나믹 워크플로우는 그거를 오케스트레이션 할때 스크립트에 이제 어떤 걸 둔다는 거죠. 컨텍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도구들을 결국 하네스가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그거를 꽉꽉 조여가지고 제어를 하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플래시 3.5 아까 빠르게 돌아갔던 영상에서의 말하고자 하는 숨어져 있는 것도 비슷한 층일 거라고 추측하게 되거든요. 그냥 모델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스캐폴드나 하네스를 써서 OS를 만들고 둠을 바로 띄울 수 있는 정도로 한 번에 쭉 롱 호라이즌 태스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롱 호라이즌 태스크도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깔끔하게 원샷으로 절대 아니죠. 끝났다기보다는 예, 수많은 에러들을 그죠? 예, 에러들을 끊임없이 이밸류에이션을 돌면서 이거 틀렸네. 이거 고치고 오고 또 이거 틀렸네. 이거 고치고 오고 이 약간은 그 소위 맞습니다. 팅커링 과정이 똑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들어가 수학에서 있거든요. 일어나는 일도 예. 비슷한데 가설 세우고 그거를 이제 실험하고 문제가 생겼네 기록하고 그 기록에서 통찰 얻고 다음 가설 세우고 이거를 계속 쭉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저기 방금 소개해 주신 글도 결국은 이 모델에 해당하는 오브젝티브를 뭘로 바꿨느냐만 다른 거지. 쓰고 있는 방법론은 사실은 그냥 예. 똑같은 그래서 메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죠. 코르카의 CTO이신 강규영님하고 하다가 강규영님이 흥미로운 표현을 해주셨는데 코드 as a harness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듣고서 약간 이렇게 귀에 착 감기는 표현이었었는데 그러면서 클라우드 플레어의 다이나믹 워크플로우즈와 프로젝트 띵크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걸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름이 같네요. 다이나믹 워크플로우즈로. 그래서 여기에서도 차세대 에이전트 구축에서 그러니까 코드에서 하네스가 되는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떤 거를 가지고 오든지 그걸 해낼 수 있는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해서 똑같은 얘기 또 나오죠. 장기 실행 에이전트, 행위자 모델, 듀어러블 오브젝트. 뭐 그래서 다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이제 느낌적으로 파악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저희 슬랙에서 저희 회사 구성원들이 타스크를 시키는 것들을 맨날 보고 있으니까 그분 에이전트가 꽤 복잡한 일을 시키면 기본 뭐 2, 30분씩은 돌고 아무리 짧게 돌아도 10분씩은 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턴시에 대한 니즈가 막 생겨요. 그리고 저 하니스도 그 지금은 이제 저희가 나와 있는 하니스들을 주로 쓰고 있는데 우리만의 하니스를 써야 되겠구나.
예, 라는 그런 니즈도 계속 생기고 있고요. 맞아요. 근데 뭐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1년 전에 마인크래프트 가지고 에이전트 만드는 거를 다시 요새 재방문하고 있는데 세상이 달라졌더라고요. 어저께 자기 전에 10시간짜리 돌려놓고 했는데 아침에 뭔가 성과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과정도 보면은 그 마인크래프트 최신 버전에 그 아직 그 마인슬레이어라고 봇 붙이는 거가 아직 오픈소스 프로젝트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바닥부터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걸 할 때 프로토콜 추측하고 뭐 블록 아이디 추출하고 뭐 해가지고 쌓아 올리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제는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참, 일어나서 보니까 코덱스 위클리 리밋이 8% 남았다라고 보고가 돼 있어서 토큰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과는 별도로 수학에서도 5월달에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전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관련이 있다고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학을 깊이 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대강만 살펴봤는데 그 에르데시 문제의 발례를 푸는 에르데시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의 발례를 푸는 거를 모델이 해내서 세상이 또 좀 놀란 시기가 5월 중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 AI가 그거를 5.5가 아니라 아마 이건 내부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내부 모델에서 그거를 특수한 스캐폴딩으로 해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숄터가 지금은 엔트로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칭찬해주고 그다음에 미토스도 해냈다라는 포스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링크를 지금 안 나눴지만 제미나이도 해냈다 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거를 다 해냈다.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이제 재밌게 본 거는 노엄 브라운의 요 표현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요거가 링크를 타고서는 계속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번역을 해놨지만 의미를 읽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수학에 계신 분들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를 얘기를 했는데 노원 브라운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노원 브라운이 알파고 이후 인간 바둑 기사들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나는 수학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거는 요 이야기 수학자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오픈 AI의 모델이 푼 얘기가 아니라 수학자들이 푼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에르데시 발레를 모델이 해낸 걸 알려진 다음에 수학자들도 영감을 얻고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급진전을 이뤄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흥미롭다. 그래서 여기 티머시 가워스가 또 유명한 수학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법 조합론의 또 다른 주요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번에는 AI가 아니라 인간들이 해낸 일이지만 단위거리 추측에 대한 AI 해법과 관련된 방법들을 사용했다. AI 해법을 배워서 활용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신진서 구단 등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AI와 많이 이제 대국하면서 자기가 배워내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 이번에 오픈 AI의 그 시도도 흥미로운 거가 인간을 되게 중요한 역할로 줬어요. 모델이 혼자서 추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는 걸 인간이 제대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좀 들어가서 그 기존의 시도하고는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휴먼 인더 루프를 중요하게 조금 다루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PT랑 읽었던 내용인데 알파고 이후 인간 바둑이 세진 것처럼 AI가 수학에서도 인간의 탐색 공간과 직관을 넓히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너무 당연하게 그럴 것 오픈 같습니다. AI의 이번에 네. 에르데시 발리에도 그냥 인간의 한 수학 전문가라면은 한 분야 수학 안에서 여러 장르가 있는데 뭐 정수론에 정통한 학자, 뭐 조합론에 정통한 학자. 근데 서로의 문헌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AI는 프리 트레이닝을 통해서 전체적인 걸 아니까 그 문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자극을 받고 인간도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구나를 알아차리게 되면 이제 전이를 시키는 거가 가능해지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좀 신호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모델과 대화했던 내용은 뭐 재밌긴 하지만 그냥 스르륵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의성의 지형을 바꾼 사건이다. 창의성을 죽인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즈음에서 요새 많이 고민하던 거가 그 생성형 제가 소화불량이라는 얘기를 작년 봄 즈음에 했었는데
요즘에 생각하고 있었던 건 생성형 인지 저하거든요. 내 생각을 자꾸만 오프로딩, 모델에게 위임해서 대신 생각하게 하다 보면 내 생각하는 힘, 근육이 줄어간다라는 느낌. 그리고 드와케시편 공부하면서도 플래시카드의 자극을 받았던 거가 대화를 깊게 하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플래시카드 만들어서 물어보면 많은 걸 내가 금방 잃어버리고 있구나. 대신 생성하게 하는 거는 인지 저하를 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스킬이 줄어드는 내 역량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일들이 현재 분명히 생기고 있거든요. 우려스럽게. 근데 한편에서는 아예 인텔리전스 오그먼테이션 또는 앰플리피케이션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역시 또 이번 판도 다시 기술이 격차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네.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돼요. 저는 초지능으로 가까이 가거나 AGI로 가까이 갈수록 그게 되게 격차를 얇게 하는 뭔가가 될 거다라고 새로운 전인미답의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상상을 작년 여름에 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게 되게 그 슬롯 머신으로 도파민 터지지만 인지는 일은 물론 해내겠지만 내 능력 자체는 저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데 한편에서는 능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이거 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건 또 뭐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 정반합 형태로 계속 달라질 문제일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당장은 격차를 늘리는 것 같지만 또 결과적으로 보면 격차를 매우 일단 줄여놓을 평균은 거고. 올라갈 가능성이 예, 있겠죠. 이래나 저래나. 그렇죠. 예. 예전에는, 그러니까 일의 개념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의 개념과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게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짓는데 단위 시간당 흙을 얼마나 많이 옮기냐라고 하면 당연히 체력과 요령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능력치였는데 그 뭐 포크레인 같은 엑스커베이터 같은 그런 기계가 나오면서 사실은 지금은 그 자격 시험, 운전면허 시험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아직은 상이 맺혀 있진 않지만 지식 산업 관련한 부분도 무언가 우리가 생각의 근육으로 문제 해결을 해내는데 이렇게 써냈다면 그게 더 이상 필요 없어지고 다른 형태, 다른 층위의 어떤 새로운 자격증이나 능력 같은 게 생겨난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도 지금 에이전트로 맨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일을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생각들을 저도 맞습니다. 근데 많이 뭐 하게 오늘 다룰 됩니다. 얘기는 네. 아니지만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인간의 조건하고 연결되는 거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동하고 있어서 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뭐 생각하는 게 인간의 일이다라는 재정의해야 돼요. 것도 사실은 통념인 거죠. 네. 과연 음, 그런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럼 네.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조금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네, 엔트로피카 오픈 좋습니다. AI는 제품 시장 적합성을 찾은 것 같다. 시몬 윌리슨이 이 포스팅을 한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5월 27일이었는데 이게 오픈 AI는 703개의 잡 포스팅을 하고 엔트로픽은 390개의 공개 체험 공고를 했다라는 거를 API를 써가지고 시몬이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읽어보면은 기업 고객들이 이제 API 가격을 내고 있다. 락인 된 거죠. 이제는 강을 건넜잖아요.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인당 100불, 200불 요금제 거의 다 그렇죠. 하나씩 주고 있지 않아요? 이제 엔지니어들이 아니라 예, 다른 사람들도 클로드 코드들을 이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넌 엔지니어 분들이 100불, 200불 플랜을 쓰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에이전트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기업들도 비슷한 할인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완전히 틀렸다. 비싸지고 있고 이제 API 가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대시피에 대해서 다 페널티 주고 있잖아요. 클로드도 그렇고 뭐 제미나이도 그렇고 오픈 AI는 아직 괜찮지만 이제 대시피 페널티 주면은 API 가격 내야 되면은 슬랙에다 넣는 거 되게 비싸질 거거든요. 근데 써야 되죠. 그럼 코덱스로 그렇죠. 근데 옮겨가는 수요가 코덱스도 많아지겠죠. 버텨내지 못하면 이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안정할 네.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토큰 가격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 상승하고 여력이 있죠. 많은데, 네, 근데 중국 쪽도 그렇죠. 상승하고 근데 있어요. 수요가 그렇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메모리 가격 증가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건 맞으니까. 네. 근데 이 수요가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쓸 사람들은 다 쓰고
거의 끝에 왔다, 이제 플래투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근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테크월드 밖에 계신 분이에요. 밖에 계시면서 투자적인 관점으로 이게 이렇다 저렇다, 엔트로피가 오픈 AI 위험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그런 세력이 있고, 근데 이 안에서 젠슨의 키노트에 열광하고, 그다음에 뭐 오픈 AI나 구글의 발표를 보면서 이렇게 막 박수를 치는 그런 인너 테크의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겨우 시작한 거 아닌가? 생각은 많이 하죠. 이제 겨우 시작 그렇죠. 아닌가? 네. 토큰 가격은 전기처럼 될 것 같아요, 전기. 그래서 뭐 그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제 누- 이 약간 이 전 단계에서 예측은 당연히 싸질 거다였잖아요. 근데 지금 반례가 이게 피크가 약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약간 기울기가 바뀌는 느낌이고 그게 또 어디로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닐까요? 근데 저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얘는 낮아진다에 베팅하는 게 무조건 높은 알겠습니다. 확률 값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은 락인되어 있고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있으니까 최소한 둘은 PMF를 찾았다가 이제 심원의 그 관점이에요. IPO를 둘 다 준비하고 있지만은 지금들 많이들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 혹시 흑자 전환도 가능한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IPO 전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좀 있으면서 이어지는 거가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제 찾아봤더니 오픈 AI는 현재 703개의 공개 채용 공고를 내고 있고 뭐 그중에서 뭐 지원 관련 229,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 고투 마켓이나 FD 같은 직무가 포함된다. 그리고 엔트로픽도 390개의 공개 채용 공고를 내고 있다. 그래서 메타는 최근에 8,000명 레이오프 하는 것 때문에 좀 또 이슈가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좀 줄여가는 느낌이었는데 이런 쪽들은 늘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요새 드는 우리나라 타임라인에도 나오는 거가 개발자 고용이 늘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같은 뉴스들을 좀 봤거든요. 지금 이것도 또 두 개가 양립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한쪽에서는 그 탤런트 밀도를 높여가지고 작은 팀으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일들도 벌어지지만 또 이렇게 AI를 쓰는 개발자들이 여전히 AI 혼자는 아니기 때문에 더 필요해가지고 고용을 늘리는 게 같이 가고 있는 건가요? 저도 잘은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제 개발자라는 표현이 의미가 모두 그냥 없다고 빌더다? 봐요. 네. 다 새로운 층 위에 어떠한 그냥 프로블럼 솔버가 된 거고, 클로드 코드를 다룰 줄 알면 그들을 새로운 엔지니어로 부를 것인가? 네, 엔지니어들 어느 누구도 지금 코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 해결을 잘하는 엔지니어들을 보면 어떤 엔지니어들이냐면은 그래도 뭐 다양한 층위에 대해서 AWS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그다음에 웹서버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뭐 레디스에서 저 워크로드 어떻게 분산하는지, DB 최적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SQL은 뭔지, C는 뭔지, 뭐 해서 이 OS 전반에서부터 이 아키텍처링부터 서비스 이런 것까지 그 다양한 부분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클로드 코드를 만났을 때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주니어가 했었어야 될, 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고객은 그러한 아키텍처를 사는 건 아니거든요. 고객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뭐가 빨라졌냐면 어떠한 앱을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그 단위 앱이 요건이 생기고 그 안에서 PM이 뭘 요건 분석을 하고 디자이너가 그걸 펼친 다음에 PLD를 쓰고 그걸 뭐 CSS로 쪼개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빌딩돼서 고객 눈앞에 새로운 UX 워크플로우를 가져다 놓는 그 구간만 줄었지. 그럼 그걸 가지고 진짜 고객을 더 획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 구간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젠 그 능력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고객의 문제까지 무언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더 이상 뭐 마케터와 영업을 사이에 두고 고객을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들조차 그냥 건너뛰어서 고객과 바로 얘기해야 되는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한 엔지니어링 능력을 갖추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 뭐 소위 예전 표현으로 하면은 마케터나 세일즈의 역량까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이 문제가 한 번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의 채용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전통적인 기준의 엔지니어의 숫자가 늘어나고 너 클로드 코드 쓸 줄 알아? 네, 쓸 줄 알아요. 라고 한 사람이 회사 안에 한 명 더 앉아 있다 해서 뭐가 더 좋아지진 않거든요. 결국은 그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던 그 고객의 문제에 관련한 그 도메인의 어떤 문제 해결점? 걔를 클로드 코드한테 어떻게 잘 시킬 수 있는지, 클로드 코드한테 어떻게 잘 시킬 수 있는지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역량이 있는 게 도움은 되지만, 그러한 역량조차도 사실은 저희 에이전트로 워크플로우를 만들다 보면 많이 느끼게 되는 거지만, 계속 어떤 암묵지화 되면서 에이전트의 메모리 안에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제 매출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얘가 그냥 마음대로 할루시네이트 했다면, 그동안 계속 쌓여온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저희 에이전트한테 어제 매출이라고 얘기해도 정확하게 회사가 원하는 관점으로 가공해 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뭐 아키텍처링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오히려 더 구조적으로 암묵지화돼서 에이전트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엔지니어링 역량도 살짝 필요 없어지는 거긴 하거든요. 인캡슐레이션 돼서 아래 레이어로 쌓여 내려가는 거라서, 지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이제는 엔지니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모두가 다 문제 해결사이자 단위 사업의 사업가다라고 저는 정의 내린 게 맞고, 저도 회사에서 구성원들에게 이제 저희 클로드 코드를 써서 전통적인 개념에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 직군 중에 전통 엔지니어 출신은 반이에요. 나머지 반은 전통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마케터였던 사람, 예전에는 그냥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사람, 심지어 그런 분들이 클로드 코드를 결합하게 되고 이미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준 암묵지의 프롬프트를 그냥 가져와서 그냥 스킬로 불러 쓰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한 번에 끝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인력에 대한 개념이 바뀔 거다. 아직 그 텀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고 봐요. 그냥 저희가 그거를 총칭해서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고, 만약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클로드 코드 쓸 줄 아는 엔지니어를 채용하자라는 의사결정이 어떤 기업에서 나왔다면, 그 기업의 경영자가 문제의 본질이 뭔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 개념에서 조금 더 나간 게 이제 소위 FDE, Forward Deployment Engineer라는 건데, 이제 FDE보다도 이제 좀 더 나갈 것 같아요. 저는 뭐 AI 네이티브 뭐 탤런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게 다 갖춰진 사람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이 그 AI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됐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 AI를 쓸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그 고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됐든 상관없고, 뭐 엔지니어가 됐던 빌더가 됐던 그 AI를 쓰는 사람이 필요한 한 직업이 줄어가는 거가 아니라 늘어가는 구간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이제 시모 윌리슨의 얘기를 보면서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도 그 지점은 동의합니다. 이젠 사실 사람이 할 일이 더 늘어나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신정규 대표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보다 문제를 만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수요는 또 한참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엔지니어라고 부르던 개념은 아마 한 레이어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뭐 인퍼런스를 어떻게 더 빨리 하게 할 거냐. 막 그 고도의 토큰 엔지니어링, 인프라 엔지니어링, 모델 빌딩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떨어지지 그래서 않을까요? AX가 만약에 성공이 된다고 하면 AI를 잘 쓸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고용을 유지하고 또 새로운 그런 AI를 써줄 사람이 아직은 필요한 그 스테이지라고 하면 고용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시모 윌리슨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했었고요. 근데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후반부는 이게 뭐 약간 그 AI 때문에 비용이 되게 커졌다. 그런데 지금 이게 11월 달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짜가지고 올해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 디프가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이제부터라면 그걸 또 조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저는 읽었는데 어쨌든 지금 4월 정도가 한번 크게 변곡점이 됐다. 이제 시몬 윌리슨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중간에 좀 건너뛰었는데
그 연구소의 어떤 투자가 계속 이제 얼마나 이걸 지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되고 있고 API 매출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였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만요. 다 200불짜리 서브스크립션에 사람들이 훨씬 몰려오고 있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들,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초대형 IP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클로ud 코드나 이런 거 쓰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클로ud 코드 하니스를 가지고 그냥 로컬 모델, 크웬이나 GLM 같은 것들을 붙여서 돌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GLM 500빌리언 정도 모델이나 뭐 크웬 그 정도 모델은 꽤 성능이 좋거든요. 그 커서의 모델도 키미 베이스로 만들어졌다라고 저희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안에 수요도 엄청나게 있거든요. 예, 대형 엔터프라이즈 안에서의 온프레미스로서의 어쨌든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사실은 이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가 코딩 에이전트가 아니라 그냥 아주 기본적인 디폴트 문제 해결 앱이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알아야겠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문제의 규모가 어떤 급의 모델로 풀어야 될지를 되게 촘촘하게 알아서 잘 배치해야지 아니면은 굉장히 그 예산에 미스가 나게 되고 그게 순식간에 그냥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모델의 성능, 저희가 애큐리시라고 그래야 되나? 모델의 어떤 그 벤치마크 성능과 레이턴시의 어떤 트레이드 오프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포함해서 이제 저도 이제 벌써 이렇게 어저께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요새는 진짜 저희가 뭐 한 달이 1년 같다고 그랬는데 2주가 1년 같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거의 일주일 사이에도 깜짝깜짝 놀랄 그러기도 뉴스들이 하고 막 뭔가를 많이 쌓이네요.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 그 인지 능력의 저하가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뭔가 많이 살펴보고 소화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인덱스 정도는 남거든요, 아직. 그래도. 뭘 박지? 뭐는 중요하지? 요거를 좀 소개해 봐야겠다 정도의 인덱스에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는 이제 시모 멜리슨의 글이었고요. 이게 4월이 변곡점이었다. 이 부분에 저도 예, 동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름이 한번 클래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정도 해보게 됩니다. 그거 엔트로픽의 미소스급 그거에 대항하는 오픈AI의 모델, 제미나이의 모델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지금 내일 모레가 6월인데 여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한번 좀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또 기대하게 하는 네, 제미나이 3.5 프로와 그 엔트로픽의 미토스와 GPT 5.6 정도로 대변되는 그 세계 메이저 그렇죠. 플레이어들의 그러면 어떤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었던 것들을 유지할지 아니면은 마이그레이션하고 한번 싹 갈아엎을지 이런 일들을 또 푸닥거리를 하게 되겠죠. 예정된 일이라는 거죠. 또 얼마 안 남은 예, 2달 그렇죠. 이내에 또 그렇기 일어날 일이네요. 때문에 네. 뭔가를 공부하고 내 역량을 키우려면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하기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있어서 뭘 저희가 저번에 두아켓이나 라이너 포프에 배운 것 같은 걸 배운 걸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모델 이야기를 상당히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는 많이 느껴지거든요. 예, 얘는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을 지났어. 얘의 진보를 살피는 게 좀 더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다음 층 위로 기어가 좀 바뀌었어요. 예, 모델은 이젠 충분히 좋아졌고, 그 좋아진 거가 위에 뭐 얘가 AGI로 가든 말든 나는 내 단위 업무를 어떻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빠르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는 모델의 능력과 하니스의 정도와 이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온라인을 잘 할 거냐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시기로 좀 넘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아침엔가 뭐 갑자기 보다 봤는데 A16Z에서 나온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항상 쓰는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뭐 이런 것들에 그 과거에 어떤 저희 테크의 붐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 항상 처음에는 칩이라든지 모바일 때도 그랬죠. 저전력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참 그 이슈였고 퀄컴이라든지 뭐 이런 그 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수혜가 쭉 갔었고 그 다음이 이제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회사였고 그 위는 사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었잖아요.
그 위에 우버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새로운 층 위에 앱들이 쭉 떴었는데 이제 AI도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쩌면 그렇게 보면 지금 엔비디아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막 그 피크를 찍는 게 이게 피크고 곧 AI 붐은 꺼져요가 아니라 이 붐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과거의 기준으로 미래를 평가하는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과거의 패턴은 반복되지만 그 패턴 속에서 이렇게 Y축으로 존재하는 인텐시티, 앰플리튜드는 상대적으로 다 보정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어저스티드를 해야 되는 건데 예전에 모바일에서 이만큼 갔으니까 이번에도 그거에 비교하면 피크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많이 틀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코슬라 벤처스의 그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를 만들었던 제가 존경하는 그 할아버지가 한 명 있어요. 비노드 코슬라라고. 근데 이제 비노드 코슬라가 그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앱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텔리전스라서 이거는 상방이 없다. 예를 들어서 무한히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암을 해결했어. 그럼 사람들이 암을 해결했으니까 그게 끝났을까? 아니요. 무한히 살고 싶을 거고. 무한히 살고 싶은 걸로 끝날까? 아니에요. 더 예쁘고 더 건강하고 그런 삶을 살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 걸 찾을 거고. 이 끝이 없다. 인간의 욕구 열려 있다. 예, 근데 이제 과거의 어떤 플랫폼의 어떤 전이들은 항상 걔가 딜리버할 수 있는 상방의 끝이 꽉꽉 닫혀 있었거든요. 인터넷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래 시장이 좀 커지긴 하겠지만 과거 뭐 TV나 신문이나 이런 거 대비 몇 배. 모바일에서 뭐 됐어? 아 그러면은 뭐 PC를 못 사는 사람도 살 수 있으니까 몇 배. 이게 되지만 아 이거는 인텔리전스다. 거의 뭐 영원히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동감이 좀 됐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보자면 저는 오픈 AI와 엔트로픽이 올해 안에 IPO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면서 그거는 알겠는데 IPO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IPO를 하면 무언가 뭐 지금 이미 프라이빗 마켓에서 또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IPO를 하면은 나름의 어떤 하나의 마일스톤일 것 같아요. 지금은 그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프라이빗 마켓에 뭐 받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성원들이 파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다 사고 싶어 하고. 근데 IPO를 가면 그냥 그거의 유동성이 확 증가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그 묶여있던 굉장히 많은 오블리게이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프라이빗 라운드에서 뭐 시리즈 A, B, C, D, E 이렇게 해서 막 받으면 밸류에이션은 높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회사의 경영진을 옥죄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따라붙어요. 근데 대부분 그것들을 다 릴리즈하고 그냥 투자자들은 5년이 회사와 아무 관련 없이 다 떠나는 게 사실 IPO라는 기점이거든요. 퍼블릭 마켓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 뭐 주가가 떨어지는 걸로 반응을 하든 아니면 뭐 팔고 싶으면 팔고 사고 싶으면 사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 어떤 계속 투자를 받아왔던 회사 입장에서는 걔를 한번 해소하는 타이밍이고 또 합법적으로 이젠 그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회사가 주도하에 펀드레이징을 지속할 수 있고 또 밸류에이션을 높이면서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것들이 나름의 어떤 그 순위를 매기는 게 되잖아요. 지금도 보면 뭐 1등은 어디고 2등은 어디고 3등은 어디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나름의 리더보드가 생기는 거니까 나 IPO 했다 회사 밸류에이션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오브젝티브로 찍고 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그 IPO가 시작일 것이냐 끝일 어쨌든 네 것이냐는 글자 코드가 생기는 뭐 거잖아요. 지켜봐야 될 듯. 그쵸? 뭐가 될지 모르겠 뭐라고 할까? 오픈 N O P A I 뭔가 생기겠네요. 뭐 이미 다 선점해두지 않았을까요? 뭐 알겠습니다. 궁금한. 저희가 다음에 이제 저희 그랬어요. 5월 달에 네. 시작했기 때문에 100회와 3주년과 그 다음에 구독자 3만 명 넘었죠. 여러 네, 가지가 그러네요. 겹쳤는데 이제 예, 여러 가지가 그냥 겹쳤는데, 밋밋하게 일상처럼 가야지 않을까요? 어떤 것들을 좀 다루겠다라는 계획 같은 거 있는데 드와케시 편에서 공부한 것들의 연장선에서 뭐 이런 어떤 하드웨어를 왜 알아야 되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기반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자 하는 약간 초청 인사들을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 스테이지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에이전틱 시대가 되면서 인퍼런스의 중요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고, 네, 사실 어마어마하게 막 토큰들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토큰 공장의 안을 한번 그죠. 살펴보는 게 저희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관련해서 이제 하드웨어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요. 그다음 그 위로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영역, 그 사이를 한번 살펴보려는 그거를 생각을 이제 하고 잘 있죠. 해나갈 수 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 예, 맞아요.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또 정서님도 또 다른 일정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또 6월 달에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을 예정이어서 또 가서 그 베이에 계시는 분들 그 저한테 연락 많이 주시면 또 소식 한번 근황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저희가 같습니다. 원격으로도 한번 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원격으로 몇 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즐거운 시간 되시길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네, 승주님. 그럼 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